이번 밀라노 올림픽은 거의 재앙 수준입니다. 올림픽 역사상 최악의 대회였습니다. BBC 특파원의 이 한마디에 전 세계 언론이 경악했습니다. 2026년 밀라노 동계올림픽에 노로바이러스가 선수촌 전체를 덮쳤고 도난 사건이 속출했으며 경기장은 정전으로 마비되는 난감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1200만 달러 쏟아부은 미국과는 유령의 집처럼 텅 비었고 일본과는 하루 50명만 받으며 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중국과는 D등급, 독일도 겨우 B등급, 최악의 올림픽에서 모두가 망했습니다. 떡볶이, 김밥, 이게 문화라고? 한국은 올림픽 품격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수석 고문 줄리앙은 한국의 D등급을 예고하며 코웃음 쳤습니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하 5도 새벽에도 매일 코리아 하우스 앞에는 3,500명 넘게 줄을 섰습니다. 예약은 이미 폐막식까지 전석 다 마감인 상태였고 70년 올림픽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S등급이 미국도 아닌 한국에 떨어지게 되었죠. 미국도 B등급, 일본도 B등급, 중국은 최악의 D등급, 오직 한국만 S등급. 도대체 코리아 하우스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떡볶이와 편의점이 어떻게 우리가 최고라고 우기는 유럽을 점령할 수 있었을까요? 세계를 놀라게 한 코리아 하우스의 전말을 지금 즉시 공개합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대한민국 파이팅! 이라고 외쳐주세요. 유튜브를 통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알려질 수 있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줄리앙입니다. 유네스코 산하 국제문화교류기구 ICCO의 수석 고문으로 일하고 있죠. 58배 나이에도 여전히 세계 각지를 누비며 문화의 가치를 평가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 2월, 저는 밀라노 말펜사 공원 귀빈실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알프스에서 불어온 차가운 바람이 활주로를 휩쓸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밀라노 코르티나 담페초 동계 올림픽이 한창이었지만 공항은 이상할 정도로 한산했죠. 이번 올림픽은 정말 엉망이군. 저는 에스프레소를 한 모금 마시며 중얼거렸습니다. 노로바이러스가 선수촌을 덮쳤다는 뉴스, 경기장 운영 미숙으로 인한 불만, 심지어 도난 사건까지. 올림픽이라기보다는 재난 현장에 가까웠어요. 제 앞에는 각국이 준비한 컬처하우스 평가 자료가 놓여 있었습니다. 미국, 일본, 중국, 독일, 그리고 한국. 저는 천천히 한국 하우스의 기획서를 펼쳤죠. 편의점 체험관, 떡볶이 시식, K-팝 댄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올림픽은 인류 문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자리예요. 베토벤과 모차르트, 르네상스 미술, 그리스 철학, 이런 것들이 진정한 문화죠. 그런데 한국은 대중문화로 올림픽의 품격을 떨어뜨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평가서에 주저없이 D등급 예정이라고 적어 넣었어요. 심지어 방문 일정도 가장 마지막으로 겨우 30분만 배정했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교수님, 한국 하우스가 화제라던데요. 옆에 앉은 동료 소피가 태블릿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죠. 마케팅의 승리일 뿐이야. 대중은 늘 자극적인 것에 열광하니까. 소피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캐시미어 코트의 깃을 세우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밀라노의 하늘은 잿빛으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제 가방 속에서 뭔가 모서리에 손이 닿았습니다. 아버지의 낡은 일기장이었죠. 1988년 서울 올림픽 당시 문화자문관이었던 아버지 피에르가 남긴 유일한 기록. 저는 그걸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었어요. 한국은 문화를 전시하지 않는다. 첫 페이지에 적힌 문장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다시 가방 깊숙이 밀어 넣었죠. 아버지는 학자로서 객관성을 잃으셨던 겁니다. 감상에 빠져 진실을 놓치셨어요. 저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 겁니다. 탑승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서류 가방을 들고 일어섰어요. 밀라노 시내로 가는 리무진 안에서도 저는 계속 한국 하우스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검토할수록 확신이 들었죠. 이건 문화가 아니야. 그저 상술일 뿐이지. 하지만 그때 운전기사가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손님, 코리아 하우스 가보셨어요? 제 딸이 거기서 한복 입고 완전 변했다니까요.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운전기사의 말에 귀 기울일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호텔로 가는 길, 거리 곳곳에서 같은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카페에서, 지하철에서,
심지어 호텔 로비에서도 코리아 하우스 줄 5시간 섰는데 안 후회해. 거기 가면 마음이 따뜻해져. 저는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뭔가 제 계산이 틀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40년 경력의 학자로서 대중의 열광에 휘둘릴 수는 없었습니다. 호텔 방에 짐을 풀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멀리 두오모 성당의 첨탑이 보였죠. 저 아름다운 건축물, 저것이 진정한 문화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저는 그 기준으로 모든 것을 평가할 겁니다. 한국이면 충분하죠. 그런데 그날 밤, 잠들기 전 호텔 TV를 켰을 때였습니다. 현지 뉴스에서 한국 하우스 앞 대기줄을 비추고 있었어요. 영하의 날씨에도 수백 명이 웃으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리포터가 말했죠. 밀라노 시민들은 말합니다. 올림픽에서 유일하게 따뜻한 곳이 바로 여기라고. 저는 TV를 껐습니다. 하지만 그 장면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 레스토랑에서 소피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이미 테이블에 앉아 노트북으로 뭔가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저보다 16살이나 어리지만 이유문화정책연구원으로서 날카로운 통찰력을 가진 제자였죠. 교수님, 커피 드세요. 소피가 에스프레소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앉았어요. 어젯밤 한국 하우스 데이터 좀 봤는데요. 소피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개관 사흘 만에 방문자가 10,000명을 넘었대요. SNS 언급량도 다른 나라 합친 것보다 많고요. 숫자가 품질을 보장하진 않아.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피는 물러서지 않았죠. 교수님, 그럼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말해봐. 만약 문화를 모르는 사람들이 만든 게 더 많은 사람을 움직인다면 그것도 문화일까요? 저는 크로아상을 집다 말고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기묘한 질문이었어요. 마치 제 확신에 금을 내려는 것 같았죠. 소피, 문화라는 건 말이야.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시간이 빚어낸 깊이야. 베토벤의 교향곡을 들어봐. 수백 년이 지나도 그 울림은 변하지 않지. 그게 진짜 문화란 말이야. 그걸 이해하고 해석할 능력이 있는 소수만이 향유할 수 있는 예술. 대중의 열광, 그건 그냥 소음에 불과해. 소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물었어요. 그럼 아버님은 왜 서울에서 달랐을까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아버지 피에르. 그는 1988년 서울 올림픽 때 프랑스 문화자문관이었어요. 돌아오신 후 완전히 달라지셨죠. 엄격했던 학자가 이상하게 부드러워지셨고 늘 한국에는 뭔가 다른 게 있다고 중얼거리셨습니다. 저는 그게 늘 불편했어요. 학자가 감상에 빠지면 안 되니까요. 아버지는 객관성을 잃으셨어. 제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정치인이라는 단어에 사로잡히셨지. 그게 뭔지도 제대로 설명 못 하시면서. 하지만 교수님, 소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논문은 지금도 UNESCO 필독 자료잖아요. 문화는 전시하는 게 아니라 나누는 것이라는 그 문장. 그만. 저는 냅킨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이 대화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가방 속 아버지의 일기장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40년 전 그분이 서울에서 뭘 보셨는지 저는 알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 정확히는 알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평생 쌓아온 학문적 기준이 흔들릴 것 같았으니까요. 오늘 일정 확인해줘. 저는 화제를 돌렸습니다. 미국 하우스가 오전 10시, 일본이 오후 2시. 소피가 차분하게 대답했죠. 그리고 한국은 맨 마지막 30분이면 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소피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레스토랑을 나서면서 그녀가 작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교수님도 곧 보시게 될 거예요. 뭘 보게 된다는 걸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확신이 흔들리면 안 됐어요. 문화는 권위 있는 소수가 지키는 것. 그게 제 평생의 신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불편했습니다. 마치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느낌. 그때 호텔 로비 또다시 한국 하우스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새벽 5시부터 줄을 선 시민들. 저는 고개를 돌려 밖으로 나갔습니다. 오늘은 제 기준으로, 제 방식으로 평가할 겁니다. 그게 옳은 거니까요. 정말 그럴까요? 오전 10시, 저는 미국 하우스에 도착했습니다. 스타 앤 스트라이프 파빌리온이라는 거창한 이름을 달고 있었죠. 입구부터 화려했어요.
거대한 LED 스크린이 할리우드 영화 장면들을 쏟아냈고 최신 기술로 만든 홀로그램이 방문객을 맞이했습니다. 인상적이군. 저는 수첩에 메모했습니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자 뭔가 이상했어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1200만 달러를 들였다는 전시관은 텅 비어 있었죠. 화려한 광고판만 있을 뿐 만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유리벽 너머로 미국 문화를 보기만 할 수 있었습니다. 관람객과의 상호작용이 전혀 없네요. 소피가 작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입으로는 다르게 말했어요. 격식은 지켰어. B등급은 줄 수 있겠군. 오후 2시 일본 하우스로 향했습니다. 와비사비 하우스라는 이름답게 절제된 아름다움이 돋보였어요. 다다미 방에서 진행되는 다도 체험, 정갈하게 정돈된 선찬 정원. 일본다운 완벽함이었죠. 하지만 여기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약이 꽉 찼다고 합니다. 안내 직원이 차갑게 말했어요. 일본 하우스는 하루에 겨우 50명만 받았습니다. 그것도 사전 심사를 거쳐서요. 문화를 누리려면 자격이 필요하다는 건가?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평가관 신분으로 겨우 들어갈 수 있었죠. 다도실에 앉아 말차를 마시는데 밖에서 실망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또 예약 마감이래. 한국 하우스나 갈까? 거긴 아무나 받아주잖아. 지금 가도 돼. 저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미국은 화려하지만 차갑고 일본은 아름답지만 배타적이었습니다. 둘 다 줄 수 없었죠.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진짜 문제는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도는 한 가지였습니다. 한국은 다를까? 아니, 다를 리 없었어요. 편의점과 떡볶이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오후 5시 중국 하우스를 방문했습니다. 차이나 실크로드 갤러리는 박물관 같았어요. 명나라 도자기, 청나라 비단, 만리장성 모형. 전부 유리 케이스 안에 갇혀 있었죠. 만지지 마시오. 사진 촬영 금지. 정숙하시오. 표지판만 수십 개였습니다. 저는 전시품 앞을 천천히 걸으며 생각했어요. 이게 문화인가? 아니면 문화의 시체인가? 순간 아버지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줄리앙, 문화는 살아 숨 쉬어야 해. 박제되는 순간 죽는 거란다. 저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감상에 빠지면 안 돼요. 밖으로 나왔을 때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오늘 방문한 세 나라 모두 실망스러웠죠. 하지만 그게 더 불안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남은 건 한국뿐이었으니까요. 교수님, 내일 한국 하우스 가시죠? 소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 모레. 일정대로. 저는 완고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웠습니다. 만약 한국이 정말 다르다면, 만약 제 기준이 틀렸다면, 그날 저녁 호텔 방에 돌아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멀리 밀라노 시내 어딘가에서 불빛이 반짝였어요. 그쪽 방향이 한국 하우스가 있는 빌라 네키 캄필리오였죠. 제 손은 어느새 가방 속 아버지의 일기장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문화를 주는 게 아니라 나눈다. 그들은 당신을 손님이 아니라 가족으로 대한다. 40년 전 아버지의 글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덮었어요.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핸드폰에는 어느새 코리아 하우스를 검색하고 있었죠. 수천 개의 게시물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30분이었어요. 한복 입고 울었습니다. 내가 왜 우는지 모르겠어요. 떡볶이 하나로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니. 저는 핸드폰을 던져버렸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문화는 이런 게 아니니까요. 정말 아닐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결심했죠. 직접 가서 확인해야겠다고. 내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새벽 6시 저는 호텔을 나섰습니다. 소피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평가관 신분을 내세워 VIP로 들어갈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냥 직접 보고 싶었어요. 택시 기사에게 빌라 네키 캄필리오 주소를 건넸습니다. 아, 코리아 하우스요? 지금 가면 줄 엄청 길 텐데. 상관없어요. 20분 후 택시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저는 눈앞의 광경에 말문이 막혔어요. 사람들이 빌라를 3바퀴나 감싸고 있었습니다. 영하 5도의 새벽 공기 속에서 최소 500명은 되어 보였죠. 노인부터 아이까지, 이탈리아인, 프랑스인, 독일인까지. 이게 대체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대기 줄 맨 앞쪽에서 한국 스태프들이 무언가를 나눠주고 있었어요. 가까이 가보니
따뜻한 유자차와 핫팩이었습니다. 추우시죠? 이거 드세요. 젊은 한국 여성이 웃으며 건넸어요. 이탈리아어가 서툴렀지만 그 미소만큼은 완벽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노인이 핫팩을 받으며 눈물을 글썽였죠. 저는 대기줄 맨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평가관이라고 밝히고 앞으로 갈 수 있었지만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이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저도 이들처럼 기다려야 했습니다. 제 옆에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이탈리아 남자가 섰어요. 처음이세요? 그가 친근하게 물었습니다. 네. 여긴 뭐 하는 곳인가요? 일부러 모르는 척했죠.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요. 남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 사흘 전에 왔었어요. 아내랑 싸우고 화난 상태로 왔는데 나올 땐 아내한테 전화해서 사랑한다고 했죠. 한국 사람들이 뭔가 다르더라고요. 뭐가요? 우릴 손님으로 안 봐요. 가족처럼 대해줘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버지 일기장에 있던 바로 그 문장이었으니까요. 줄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하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다리는 동안 옆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한국 스태프들이 나눠주는 차를 마시며 웃었습니다. 다른 나라 하우스는 안 가보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가봤죠. 미국은 화려한데 차갑고 일본은 아름다운데 들어가기 힘들고 근데 여긴 남자가 앞쪽을 가리켰어요. 문이 활짝 열려 있잖아요. 누구든 환영한다고요. 새벽 9시 드디어 제 차례가 다가왔습니다. 줄 앞쪽에서 환호성이 들렸어요. 방금 들어간 사람들이 흥분한 목소리로 뭐라고 외치고 있었죠.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58 평생 세계 각지의 문화 현장을 다녔지만 이런 떨림은 처음이었어요. 두려움인지 기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한국 하우스의 육중한 나무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따뜻한 빛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리고 은은한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한지향이었죠. 어서 오세요. 한복을 입은 여성이 두 손을 모아 인사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곳은 제가 알던 그 어떤 문화 공간과도 다르다는 것을. 문턱을 넘는 순간 차가운 겨울 공기가 사라졌습니다. 대신 뭔가 따뜻하고 부드러운 기운이 저를 감쌌어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안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30분만 머물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가 아직 몰랐기 때문이었죠. 이곳에서의 30분이 제 인생을 바꿀 거라는 걸. 안으로 들어서자 숨이 멎었습니다. 15세기 유럽 저택의 고풍스러운 천장과 한국의 한지 조명이 어우러져 있었어요.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에 따뜻한 한지 러그가 깔려 있었고 벽에는 1월 호봉도 병풍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건 박물관이 아니잖아.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미국처럼 화려하지도 일본처럼 엄격하지도 중국처럼 박제되어 있지도 않았어요. 그냥 살아 숨 쉬고 있었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한복 입은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의 명찰엔 수연이라고 적혀 있었죠. 네, 저는 평가관이라고 밝히려다 멈췄습니다. 왜인지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천천히 둘러보세요. 여기선 아무것도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수연이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대추차였어요. 손에 쥔 찻잔에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저는 홀린 듯 한 모금 마셨죠. 달콤하네요. 할머니들이 직접 끓이신 거예요. 정성이 들어가면 맛도 달라지거든요. 정성. 그 단어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제 주변으로 사람들이 움직였어요. 한복을 입어보는 청년들, 김밥을 만드는 아이들, 케이팝 음악에 맞춰 웃는 노인들. 아무도 그들을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금지 표지판도 유리벽도 없었어요. 왜 이렇게 개방적으로 운영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문화는 나누는 거니까요. 수연이 미소 지었어요. 보여주려고 만든 게 아니라 함께하려고 만들었어요. 우리 대통령님이 그러셨대요. 코리아 하우스는 홍보관이 아니라 나눔의 장이어야 한다고. 그 말에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안에 쌓아올린 벽이 금이 가는 느낌이었어요. 아니야. 흔들리면 안 돼.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너무 대중적이지 않나요? 문화라는 게 깊이가 있어야. 깊이요? 수연이 제 말을 끊었습니다. 저기 보이세요? 그녀가 가리킨 곳엔 70대 할아버지가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거울 앞에 선 그는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저분은 3일 연속 오셨어요. 처음엔 그냥 구경만 하셨죠. 이틀째엔 김밥 하나 드시고 가셨고, 오늘은 용기 내서 한복을 입으셨어요. 왜 우시는 건가요? 돌아가신 부인이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셨대요. 같이 보자고 했는데 귀찮다며 거절했대요. 이제 그 옷을 입으니까 부인 생각이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건 제가 알던 문화가 아니었어요. 교과서에도 논문에도 없는 무언가였습니다. 교수님, 수연이 조용히 말했어요. 어떻게 아셨죠? 눈빛이 다르세요. 평가하려고 보시잖아요. 들켰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했죠. 평가하셔도 돼요. 하지만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수연이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봐주세요. 문화는 이해하는 게 아니라 느끼는 거니까요. 그 말에 아버지 목소리가 겹쳐졌습니다. 줄리앙, 넌 너무 머리로만 살아. 가끔은 가슴으로 살아봐. 저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한복, 저도 입어볼 수 있나요? 물어놓고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다니. 물론이죠. 수연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저는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머릿속으로는 계속 경고음이 울렸어요. 이건 학문적이지 않아. 객관성을 잃으면 안 돼. 하지만 발은 이미 한복 체험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몰랐어요. 이 선택이 제 모든 걸 바꿀 거라는 걸. 노인은 70대쯤 돼 보였습니다. 분홍빛 한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서서 떨리는 손으로 치마폭을 만지고 있었어요. 할머니, 제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눈물 자국이 선명했죠. 미안해요. 이상하죠? 노인이 이탈리아어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그냥 너무 오랜만이라서. 노인이 한복 자락을 쓰다듬었어요. 뭐가요? 내가 예뻤던 기억이요. 그 말에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30년 동안 전 그냥 할머니였어요.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할머니. 하지만 나 자신은 아니었죠.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근데 이 옷을 입으니까 내가 누군지 기억났어요. 난 안나예요. 한때는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던 안나.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거울 앞에 서보라고 했어요. 그냥 나를 보라고. 그랬더니 안나가 미소 지었어요. 내가 아직 살아있더라고요. 수연이 다가와 안나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아름다우세요. 고마워요, 아가씨. 당신들이 내게 준 건 옷이 아니에요. 자존감이에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문화구나. 사람을 다시 살게 하는 것. 잊혀진 자신을 되찾게 하는 것. 교수님, 수연이 제게 말했습니다. 잠깐 같이 걸으실래요? 우린 한국 하우스 정원으로 나왔어요. 작은 마당에 소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고 돌담 옆엔 장독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여기 오는 분들 다 안나 할머니 같은 사연이 있어요. 수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제는 실직한 청년이 왔어요. 김밥 만들면서 처음으로 웃었대요. 그제는 우울증 앓는 대학생이 왔고요. K-팝 추면서 살고 싶다고 했어요. 그게 문화의 힘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문화가 아니라 정칭이에요. 정, 그 단어였습니다. 정이 뭔가요?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건가요? 저는 40년 동안 물어보고 싶었던 질문을 했어요. 딱 맞는 유럽 단어가 없어요. 수연이 웃었습니다. 사랑도 아니고, 동정도 아니고, 우정도 아니에요. 그냥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는 마음. 내가 행복하면 내가 행복하고, 내가 슬프면 내가 슬픈 거요. 저는 가방에서 아버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제 아버지가 1988년 서울에서 이걸 쓰셨어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낯선 나를 가족처럼 대했다. 시장 할머니가 내 손을 꼭 잡았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그 온기가 모든 걸 말해줬다. 이게 정이구나. 이게 문화의 진짜 모습이구나. 수연이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들여다봤습니다. 아버님이 한국을 사랑하셨나 봐요. 그래서 전 평생 불편했어요. 제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학자는 객관적이어야 하는데 아버진 감정에 빠지셨어요. 전 그게 틀렸다고 생각했죠. 아버지가 약해지셨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지금은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정원 돌계단에 털썩 앉아서 고개를 숙였죠. 평생 쌓아온 기준이 흔들려요. 문화는 권위 있고 격식 있고 깊이 있어야 한다고 믿었는데 여긴 그게 없죠? 없어요. 근데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게 더 강력해요. 더 진짜예요. 이해가 안 돼요. 수연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교수님, 문화는 두 가지예요. 보여주는 문화와 나누는 문화. 유럽은 보여주는 문화를 만들었어요. 대단하고 아름답고 완벽하죠. 하지만 한국은 나누는 문화예요. 완벽하진 않지만 따뜻해요. 어느 게 더 가치 있나요? 둘 다 가치 있어요. 하지만 수연이 안나 할머니가 있는 쪽을 바라봤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건 나누는 문화예요. 저는 일기장을 꼭 껴안았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를 이해했어요. 아버지는 약해지신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를 보셨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도 보고 있었습니다. 수연 씨. 네. 이곳에 더 있어도 될까요? 물론이죠. 원하시는 만큼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벌써 2시간이 지나 있었어요. 30분만 있으려던 계획은 까맣게 잊었습니다. 그리고 알았죠.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오후가 되자 한국 하우스는 더 북적였습니다. 학교 끝난 아이들, 퇴근한 직장인들, 손주 데리고 온 노인들까지 수백 명이 웃음소리로 가득 채웠어요. 교수님, 저쪽 편의점 체험관 가보셨어요? 수연이 물었습니다. 편의점이요? 저는 의아했죠. 편의점이 무슨 문화냐고 생각했었으니까요. 하지만 들어가자마자 입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편의점을 그대로 옮겨놓았더군요. 삼각김밥, 컵라면, 바나나 우유, 허니버터칩, 형형색색의 과자들이 진열대를 가득 채웠어요. 전부 무료예요? 독일에서 온 청년이 놀라 물었습니다. 네, 마음껏 드세요. 한국 스태프가 웃으며 대답했죠. 사람들은 신기한 듯 이것저것 집어들었어요. 바코드를 찍는 체험도 하고 전자레인지에 음식을 데우기도 했습니다. 이거 정말 맛있어. 프랑스 여자아이가 바나나 우유를 마시며 소리쳤어요. 저도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노란 병이 귀여웠죠. 한 모금 마셨을 때 달콤함이 입안 가득 퍼졌어요. 이거 중독성 있는데요? 제 옆에 선 이탈리아 남자가 웃었습니다. 맞죠? 저 벌써 3개째예요. 우린 낯선 사람이었지만 함께 웃고 있었어요. 다음은 포토존이었습니다. 경복궁을 배경으로 한 세트장에서 사람들이 한복 입고 사진을 찍었죠. 할머니, 이리 오세요. 젊은이들이 안나 할머니를 부르며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세대도, 국적도 다른 사람들이 한복 입고 V를 그리며 웃었어요. 저도 모르게 그 무리에 끼어들었습니다. 아저씨도 같이요. 청년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찰칵, 평생 처음으로 낯선 사람과 어깨동무하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교수님, 이제 메인 이벤트 시간이에요. 수연이 저를 큰 홀로 안내했습니다. 무대 위에가 올라섰어요. 자, 다 같이 랜덤 플레이 댄스. 음악이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엔 한국 노래였다가 갑자기 이탈리아 팝으로 바뀌고 또 프랑스 샹송으로 바뀌었죠.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하다가 이내 웃음을 터뜨렸어요. 춤춰요. 아무렇게나. DJ가 외쳤습니다. 그러자 모두가 움직였어요. 춤이라기보단 그냥 몸을 흔드는 거였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도 어느새 팔을 들고 흔들고 있었어요. 옆에서 7살짜리 꼬마가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아저씨, 빙글빙글 돌아요. 우린 손잡고 빙글빙글 돌았어요. 저는 어지러웠지만 멈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언제 이렇게 자유로웠던가. 언제 이렇게 행복했던가. 음악이 멈추자 모두 박수를 쳤어요. 숨이 차고 땀이 났지만 모두의 얼굴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목마르시죠? 이거 드세요. 한국 스태프가 시원한 음료를 나눠줬어요. 수고하셨어요. 그 한마디에 또 웃음이 터졌습니다. 저녁이 되자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조명이 어두워지고 은은한 국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이제 조용한 시간이에요. 수연이 속삭였죠. 한지등 아래서 사람들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소곤소곤 부드러운 목소리들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밖을 내다봤어요. 밀라노의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수연이 제 옆에 앉았어요.
어때요? 편의점과 떡볶이도 문화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제가 틀렸어요. 뭐가요? 문화는 거창할 필요가 없더군요. 그냥 사람을 행복하게 하면 되는 거였어요. 수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깨달으셨네요. 너무 늦게요. 저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평생을 잘못 살았어요. 권위만 쫓았죠. 진짜는 보지 못했고요. 아니에요. 수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보셨잖아요. 늦은 게 아니라 때가 된 거예요.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아버지 일기장을 다시 꺼냈어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줄리앙, 언젠가 너도 알게 될 거야. 문화의 진짜 의미를. 그게 권위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걸. 서두르지 마. 내 때가 오면 한국이 너에게도 가르쳐 줄 거야. 아버지는 알고 계셨어요. 제가 언젠가 이곳에 올 거라는 걸. 그리고 여기서 깨달을 거라는 걸. 저는 만년필을 꺼내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알겠어요. 정이 뭔지, 문화가 뭔지, 그리고 제가 평생 묻혔던 게 뭔지. 손이 떨렸지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IOC 위원장 헨릭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죠. 그리고 그의 차가운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줄리앙, 자네 지금 뭐 하는 건가? 헨릭 위원장님. 저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자네 한국 하우스에 있다며? 평가관이 6시간씩이나 한 곳에 박혀 있다니 말이 되나? 헨릭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저는 정확한 평가를 위해. 정확한 평가. 자네 혹시 편의점 떡볶이에 홀린 건 아닌가? 비웃음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내일 아침 회의실로 오게. 한국 하우스 평가서 제출해야 하네. 물론 D등급으로 준비했겠지.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멍하니 핸드폰을 내려다 봤어요. D등급. 이곳에 안나 할머니가 자존감을 되찾은 이곳에 수백 명이 웃음을 되찾은 이곳에 교수님, 괜찮으세요? 수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지 않아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전 평가관이에요. 학자고요. 객관적이어야 해요. 하지만 오늘 보신 건, 보는 것과 평가하는 건 달라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저 자신에게 하는. 저는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어요. 이 따뜻함에서, 이 진실에서. 그때였습니다. 교수님, 안나 할머니가 저를 붙잡았어요. 가시면 안 돼요. 아직 못 드린 말이 있어요. 할머니, 전 오늘 제 인생을 되찾았어요. 당신들 덕분에요. 안나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게 문화 아니면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게 문화 아니에요? 그 순간 무언가 터졌습니다. 제 안에 쌓인 모든 벽이 무너졌어요. 맞아요.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말이 맞아요. 이게 문화예요. 진짜 문화. 눈물이 흘렀습니다. 58 평생, 처음 흘리는 진심 어린 눈물이었어요. 전 평생을 틀리게 살았어요. 권위만 쫓았죠. 하지만 진짜는 여기 있었어요. 저는 일기장을 꺼내 평가서를 썼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단 한 글자를. S등급.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등급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그럴 자격이 있었어요. 아니, 그 이상이었습니다. 수연 씨. 네. 전 이걸 세상에 알릴 거예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수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힘들 거예요. 알아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말해야 하니까요. 그날 밤, 저는 한국 하우스를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어요. 내일 헨릭 앞에서, 세상 앞에서 외칠 겁니다. 한국은 S등급이라고. 아니, 그보다 더 위대하다고. 설령 제 모든 걸 잃더라도 진실이 더 중요하니까요. 다음 날 아침, IOC 본부 회의실. 저는 S등급 평가서를 품에 안고 들어섰습니다. 헨릭 위원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죠. 평가서 제출하게. 여기 있습니다. 저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헨릭이 펼쳐보더니 얼굴이 붉어졌어요. S등급, 자네 정신이 있나? 네, 정확합니다. 줄리앙. 헨릭이 책상을 쳤습니다. 70년 올림픽 역사에 S등급은 없었네. 편의점과 떡볶이에 이걸 준다고? 문화의 본질을 봤습니다. 한국은 닥치게.
헨릭의 고함이 회의실을 울렸어요. 자네 커리어 생각 안 하나? 유네스코에서 파면당할 걸세. 학계에서 매장당할 거야. 상관없습니다. 뭐, 진실이 제 명예보다 중요하니까요. 헨릭이 냉소했습니다. 좋아. 그럼 이건 어떤가? 그가 서류 뭉치를 던졌어요. 미국 하우스 A등급, 일본 하우스 A등급. 이미 확정됐네. 독일은 S등급 후보야. 우리 기술력을 보여줬거든. 하지만 시민 반응은 대중이 뭘 알겠나? 헨릭이 비웃었습니다. 문화는 엘리트가 만드는 거야. 자네 아버지처럼 감상에 빠지면 안 되네. 그 말에 제 주먹이 떨렸습니다. 제 아버지를 모욕하지 마십시오. 모욕? 사실을 말한 것뿐이야. 헨릭이 일어섰어요. 일주일 준다. 그때까지 한국 하우스 수정하게. 안 그러면요? 자네 경력은 끝이야. 유네스코든 학계든 어디서도 못 써.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손에 든 S등급 평가서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제 평생이 이 종이 한 장에 달려 있었어요. 포기하면 편했습니다. D등급 쓰고 월급 받고 조용히 은퇴하면 됐죠. 하지만 안나 할머니의 눈물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의 일기장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한국 하우스에서 느꼈던 그 따뜻함이. 저는 평가서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미안하지만 헨릭, 저는 중얼거렸어요. 전 포기 못합니다. 그날부터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사흘 후 최악의 소식이 왔습니다. 교수님, 큰일 났어요. 소피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어요. 헨릭이 교수님 평가서를 압수했대요. 회의에서 발언권도 박탈당하셨고요. 뭐라고? 유네스코 본부에서 연락 왔어요. 직무 정지 검토 중이래요.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끝났어요. 완전히. 호텔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창밖엔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결국 권력이 이기는구나. 가방을 쌌습니다. 밀라노를 떠날 생각이었죠. 그때 아버지 일기장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펼쳐진 페이지에서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1988년 서울시장. 아버지와 한국 할머니가 함께 웃고 있었어요. 아버지 얼굴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눈물이 쏟아졌어요. 전 약해요. 아버지처럼 용기가 없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연이었어요. 교수님, 봤어요? 뭐요? SNS요. 빨리 보세요. 황급히 핸드폰을 켰습니다. 화면엔 수천 개의 게시물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샵 코리아하우스 샵 밀라노의 기적 샵 감사합니다. 밀라노 시민들이 직접 찍은 영상들이었습니다. 한복 입고 우는 할머니들, 김밥 만들며 웃는 아이들, 춤추며 행복해하는 청년들. 한국 하우스가 제 우울증을 고쳤어요. 여기서 가족을 만났어요.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곳. 댓글이 3만 개를 넘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넘겼어요. 그리고 마지막 영상에서 멈췄습니다. 안나 할머니였어요. 줄리앙 교수님, 보고 계시죠? 당신이 우릴 이해해준 유일한 평가관이에요.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증인이에요. 저는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오열했어요. 소피. 네, 교수님. 데이터 정리 좀 도와줄래요? 뭐 하실 건데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마지막 싸움이요. 가방에서 사직서를 꺼냈어요. 이미 작성해뒀던 거였습니다. 유네스코고 뭐고 다 내려놓을 거예요. 교수님. 하지만 진실은 포기 못해요.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밤새 자료를 정리했어요. 시민 반응, 경제 효과, 문화 파급력. 모든 증거를 모았습니다. 새벽 5시, 작업이 끝났어요. 소피, 내일 회의장에 들어갈 방법이 있나요? 하나 있어요. 하지만 위험해요. 상관없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잃을 게 없으니까요. 창밖에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기회였어요. 그리고 저는 준비됐습니다. 진실을 위해 모든 걸 걸 준비가. 새벽, 저는 밀라노 거리를 걸었습니다. 한국 하우스 앞엔 여전히 긴 줄이 서 있었어요. 교수님, 안나 할머니가 저를 알아봤습니다. 할머니, 왜 이 시간에? 당신 응원하러 왔어요. 우리 모두. 뒤를 보니 수백 명이 서 있었어요. 오늘 회의 있죠? 우리도 갈 거예요. 하지만 당신 혼자 싸우게 둘 순 없어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한국이 우리한테 해준 것처럼 우리도 당신을 도울 거예요. 그게 정이니까요. 눈물이 났어요. 고맙습니다. 오전 10시 IOC 본부. 경비가 저를 막았습니다. 출입 금지 명단에 있습니다. 알아요. 그때 뒤에서 함성이 들렸어요. 밀라노 시민 1000명이 몰려왔습니다. 줄리앙을 들여보내라. 진실을 말하게 하라. 경비들이 당황했어요. 그 틈에 소피가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지금이에요. 우린 뒷문으로 뛰어들어갔어요. 회의실 앞까지 왔을 때 헨릭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 하우스로 확정합니다. 안 됩니다. 저는 문을 박차고 들어갔어요. 줄리앙, 어떻게? 위원장님, 이건 거짓입니다. 저는 노트북을 연결했습니다. 스크린에 데이터가 떴어요. 한국 하우스 방문자 3만 명, SNS 언급 100만 건, 만족도 98%. 숫자 조작이야. 헨릭이 소리쳤습니다. 조작이 아닙니다. 밖을 보세요. 창문을 열었어요. 광장엔 시민들이 가득했습니다. 우리가 증인이다. 한국은 S등급이다. 함성이 건물을 흔들었어요. 위원들이 동요했습니다. 헨릭, 이건 말도 안 돼. 헨릭이 책상을 쳤어요. 줄리앙, 자넨 끝났어. 알아요. 저는 사직서를 꺼냈습니다. 전 오늘로 유네스코를 떠납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진실은 말하겠어요. 스크린에 영상을 틀었어요. 안나 할머니의 눈물, 아이들의 웃음, 춤추는 노인들. 이게 문화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 그게 한국이 한 일이에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 위원이 손을 들었어요. 저도 한국 하우스 가봤습니다. 줄리앙 말이 맞아요. 저도요. 저도 동의합니다. 하나둘 손이 올라갔어요. 헨릭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투표합니다. 제가 외쳤어요. 한국 하우스 S등급. 찬성하시는 분? 15명 중 13이 손을 들었습니다. 가결됐습니다. 저는 사직서를 헨릭 앞에 놓았어요. 위원장님,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광장이 환호성으로 터졌습니다. 안나 할머니가 달려와 저를 껴안았어요. 해냈어요. 아니요, 우리가 해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모든 걸 잃었지만 처음으로 자유로웠어요. 그리고 알았습니다. 진짜 승리가 뭔지. 회의실 밖 복도에서 소피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교수님, 사직서 진짜 내실 건가요? 이미 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소피. 처음으로 제대로 된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헨릭이 아니라 다른 위원이 나왔어요. 줄리앙 교수님, 독일 출신 문화위원 슈테판이었습니다. 사직서 아직 처리 안 했습니다. 예? 헨릭 위원장이 사임했어요. 방금.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한국 하우스 건으로 독단적 운영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미국, 일본 하우스 등급도 재평가하기로 했고요. 슈테판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교수님이 옳았습니다. 우리가 틀렸어요. 회의실 안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위원들이 박수로 저를 맞았어요. 줄리앙 교수, 공식 발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연단에 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어요. 한국 하우스는 70년 올림픽 역사상 최초롭을 받았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이건 제 승리가 아닙니다. 진실의 승리예요. 그리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밀라노 시민 여러분의 승리입니다. 밖에서 환호성이 들렸어요. 문화는 권위가 아닙니다. 나눔입니다. 한국이 그걸 증명했어요. 위원들이 기립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밖으로 나왔어요. 광장엔 수천 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S등급, 한국 만세, 줄리앙 교수 고마워요. 안나 할머니가 달려와 꽃다발을 건넸어요. 당신이 영웅이에요. 아니에요, 할머니. 한국이 영웅이에요. 그날 저녁 밀라노 저녁 뉴스가 이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역사적인 S등급 탄생. 한국 문화, 유럽을 사로잡다. 저는 호텔방에서 뉴스를 보며 아버지 일기장을 펼쳤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아버지, 해냈습니다. 당신이 옳았어요. 정이 세상을 바꿨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유네스코 본부였어요. 줄리앙 교수님, 복직 제안 드립니다. 아니, 승진입니다.
문화교류 총책임자로. 감사하지만 거절하겠습니다. 예? 제게 더 중요한 일이 생겼거든요. 전화를 끊었어요. 창밖으로 한국 하우스가 보였습니다. 여전히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저는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내일도 가야지. 평가관으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 그게 제가 찾은 진짜 자유였으니까요. 일주일 후 공식 발표일이었습니다. IOC 본부 대회의장엔 전 세계 언론이 몰려들었어요. BBC, CNN, 르몽드, 슈피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새 위원장 슈테판이 단상에 올랐어요. 70년 올림픽 역사상 처음으로 대한민국 코리아 하우스 앱을 수여합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이는 문화의 새로운 기준입니다. 화려함이 아닌 진심, 권위가 아닌 나눔을 평가한 결과입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손을 들었어요. 줄리앙 교수님,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단상에 섰습니다. 한국은 세상에 가르쳤습니다. 문화는 박물관이 아니라 사람 마음속에 있다고. 플래시가 터졌어요. 밀라노 시민 3만 명이 증인입니다. 한국 하우스에서 그들은 위로받고 치유받고 다시 살아났어요. 윤석열 대통령과 유인촌 장관의 정책이 빛을 발한 순간입니다. 한 기자가 외쳤어요. 맞습니다. 나눔의 장이라는 철학이 유럽을 움직였습니다. 회의장 뒤편에 헨릭이 서 있었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패배를 인정한 거였죠. 발표가 끝나고 한국 대사관으로 향했습니다. 대사님이 저를 맞았어요. 교수님 덕분입니다. 아닙니다. 한국 문화의 힘이었어요. 본국에서 감사 표창을 전하고 싶다 하셨습니다. 영광입니다. 하지만 저는 창밖을 봤어요. 한국 하우스 방향이었습니다. 표창보다 더 받고 싶은 게 있어요. 무엇인가요? 다시 그곳에 갈 자격이요. 대사님이 웃었습니다. 언제든 환영입니다. 그날 저녁 전 세계 뉴스가 일제히 보도했어요. 밀라노의 기적, 한국 S등급, 편의점과 떡볶이가 유럽을 사로잡다. 문화의 새로운 정의, 코리아가 쓰다. 소피가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교수님, SNS 난리예요. 샵 코리아하우스 샵이 트렌드 1위래요. 댓글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존경합니다. 나도 가고 싶어요. 이게 진짜 문화구나. 저는 아버지 일기장을 꺼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증명됐어요. 정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한국이 유럽을 하나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도 비로소 자유로워졌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연이었어요. 교수님, 축하해요. 고마워요, 수연 씨. 다 당신들 덕분이에요. 내일 한국 하우스 오실 거죠? 당연하죠. 그럼 줄 서셔야 해요. 알아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게 좋아요. 줄을 서는 게.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밀라노 밤하늘에 별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70년 만에 S등급. 하지만 진짜 의미는 따로 있었어요. 세상이 바뀐 겁니다. 문화를 보는 시선이. 그리고 제 인생도. 내일부터 저는 평가관이 아니었어요. 그냥 한국을 사랑하는 한 사람.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이었습니다. 올림픽 폐막식을 이틀 앞둔 날이었어요. 저는 양복을 벗어두고 청바지에 편한 스웨터를 입었습니다. 유네스코 고문 명함도 서랍에 넣었어요. 오늘은 그냥 줄리앙으로 가고 싶었거든요. 새벽 6시 한국 하우스 앞에 도착했습니다. 벌써 200명쯤 줄을 서 있었어요. 저는 VIP 통로를 지나쳐 맨 끝으로 갔습니다. 아저씨, 여기 처음이에요? 8살쯤 된 이탈리아 남자아이가 물었어요. 아니, 여러 번 왔어. 하지만 오늘은 특별해. 왜요? 오늘은 평가하러 온 게 아니라 배우러 왔거든. 아이가 고개를 갸웃했지만 곧 웃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안나 할머니가 지나갔어요. 교수님, 할머니. 우린 포옹했습니다. 왜 줄 서세요? VIP로 가시지. 저도 이제 평범한 사람이에요.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고마워요. 세상을 바꿔줘서. 아니에요. 한국이 바꿨어요. 전 그냥 증인이었을 뿐이에요. 2시간 후 드디어 제 차례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따뜻한 빛과 한지향이 반겼습니다. 어서 오세요. 수연이 웃으며 인사했어요. 오늘은 뭐 하실 거예요? 김밥 만들고 싶어요. 직접.
좋아요. 저는 체험관으로 갔습니다. 옆자리엔 프랑스 할아버지가, 반대편엔 독일 청년이 앉았어요. 우린 서툴게 김을 말고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국적도, 나이도, 직업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김밥 만드는 사람들이었죠. 맛있다. 제가 만든 김밥을 한 입 베어 물며 외쳤어요. 다들 웃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밖으로 나왔을 때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빌라 네키 캄필리오 위로 주황빛 하늘이 펼쳐졌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아버지 일기장을 꺼냈어요. 만년필로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알았어요. 나누는 문화가 가장 강하다는 걸, 그리고 진짜 자유는 내려놓을 때 온다는 걸. 사랑합니다, 아버지. 눈물 한 방울이 종이에 떨어졌어요. 교수님, 수연이 다가왔습니다. 내일도 오실 거죠? 당연하죠. 모레도, 글피도. 영원히요? 네, 영원히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한국 하우스 현판을 올려다 봤어요. 태극 문양이 노을빛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연 씨. 네, 정이 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뭔데요?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는 마음. 그리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낯선 사람을 가족으로 만드는 마법이요. 수연이 눈물을 닦았어요. 잘 배우셨네요. 밀라노의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한국 하우스는 여전히 환했어요. 웃음소리가, 음악이, 따뜻함이 넘쳐 흘렀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집으로가 아니라 다시 한국 하우스로. 내일 아침 다시 줄을 서기 위해. 평가관으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 그게 제가 찾은 진짜 행복이었으니까요. 하늘에서 아버지가 웃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 줄리앙.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별을 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속삭였죠. 네, 아버지. 이제야 제대로 살 것 같아요.